네, 옥터디 심화 생물 챕터 1에서 3까지 1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나 알려드립니다. 요 과정은 기본 안 들으신 분들은 기본을 듣고 오시고요. 그 이후에 요 강의, 심화 강의 수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강사분들 수강을 하셨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후에 심화 강의 들으시고요. 자, 요 단어는 챕터가 끝날 때마다 임용 강의 있죠. 제 카페 보시면은 임용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단원에 해당하는 임용 강의를 요걸 듣고 난 직후에 바로 같이 수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 들을 내용은 아니에요. 심화에다가 제가 심화 내용 플러스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에 원래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빠져있는 내용들도 제가 임용해서 그냥 추가로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를 들으시고 임용 강의를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편입에서 대다수의 문제들은 요 두 개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임용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요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랑 이론 사이에 괴리감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강의랑 좀 다릅니다. 기본 강의는 제가 챕터를 정하고 그 챕터에 맞춰가지고 줄줄줄줄 차례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다면은, 자,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 기본 강의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분광 강도계를 이용해서 샘플 속에 아밀레이즈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 다음에, 즉 문제가 테마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별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물 문제 자체도 이런 식으로 테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용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역시 이제 임용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일단 먼저 해설을 해 드리고요. 혹은 만약에 이론에서 안 가르쳐 준 게 있다 그럼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또 내용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더 세부적인 심화 내용들까지 여기서 또 한번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요 두 강의는 같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물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복습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놓은 이유는 여기서 한번 듣고 여기서 한번 듣고 여기서 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또 문풀 있죠, 모의고사. 자, 여기서도 또 한번 듣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씩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때 외워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자체는 진짜 많습니다. 양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문제들을 계속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론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을 역시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강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제 카페 가시면은 생물 OX 문제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단원별로 게시글을 나눠놨기 때문에 해당 단원에 대한 내용들 OX 문제 풀어보면서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심화랑 임용 강의를 다 듣게 되면은 그때 회차별 1회부터 7회까지 OX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제 다 풀게 되면은 사실 생물은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한 번 풀고 끝내면 안 돼요. 절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제가 예전에 생물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게 제가 예전에 약대 준비하면서 만든 문제들인데, 자, 요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다른 단원들을 각각 복습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가 단원별로 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갑자기 생리학 나왔다가 갑자기 분류 나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분자생물학 나왔다가 갑자기 그 다음 문제 유전학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물을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잘 풀립니다. 아직까지 단기 기억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풀리는데, 자, 문제는 내가 오늘 생리학을 들었어요. 생리학을 들었는데 예전에 앞에 배운 유전학 문제를 갑자기 여러분 앞에 던져주면은 여러분들은 못 풀죠.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서로 다른 단원들을 섞어가면서 복습을 하시거나 이런 거를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 진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분광 강도계를 이용하여 샘플 속에 아밀레이즈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사실 모든 물체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파장에 빛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일부는 반사돼 가지고 리플렉션 약자입니다. 어쨌든
반사돼가지고 우리 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눈에서 이 색깔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통과를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분광 강도계는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검출기가 있으면은 약해진 빛의 강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요 문제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아밀레이즈가 있죠.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엿당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하면은 이제 샘플 속에 아밀레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녹말 검출 반응을 요오드화 칼륨 반응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자,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이제 기본반에서 배웠죠. 꼬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요오드화 칼륨, 즉 I3나 I5 음이온, 자, 요거 화학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I3는 이런 식으로 직선형으로 생겼고요. I5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직선형에다가 요오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120도 각도로 이렇게 팔을 벌린 형태로 5개의 요오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직선형으로 생겨 있거나 이렇게 직선형에다가 삼각형 모양의 판때기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길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음이온들이 코일 속으로 얘들이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코일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용액을 이제 흑강도를 측정을 하면은 자, 600 나노미터의 약간 붉은빛, 이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고요. 청색은 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반사된 요 청남색의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아밀레이즈가 물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녹말을 다 분해를 해버리겠죠. 녹말을 분해를 할 겁니다. 얘들이 분해가 돼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료의 색깔은 청색이 아니라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녹말 샘플을 넣은 애들을 양성 대조군으로 쓰고요. 물이 있는 애들은 음성 대조군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본반에서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서 검출기를 통해 가지고 요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아밀레이즈 양을 상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묽은 용액일 때는 비어의 법칙, 화학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물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사실. 그래서 흑강도 나노미터 단위 흑강도는 자, 로그 투과강 분의 입사광, 자,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요게 이제 엡실론 LC 이렇게 쓰는데 요걸 통해가지고 요 흑강도, 그 다음에 엡실론은 흑강 계수, 자, 요 L은 요 통과하는 요 큐벳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빛이 지나가는 경로의 길, 이 큐벳 속에다가 시료를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요렇게 투과를 하고 갈 때, 자, 요 길이를 얼마만큼 통과를 했느냐 요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농도, 자,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강도는 측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기계로 측정을 하는 거고, 흑강 계수는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빛이 지나는 경로 길이, 여기 큐벳 길이는 뭐 측정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만약에 이게 너무 진하다, 묽은 용액이 아니고요. 진할 경우에는 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막 자기들끼리 증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빛도 산란돼서 막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딴 데로 반사돼가지고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장소로 막 튀어가지고 산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묽은 용액이 아닐 경우에 진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써야 돼요. 2번 봅시다. 세포설하고요, 유전자설에 대해서 각각 말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세포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가 다시 분열을 해가지고 생긴다.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체가 된다. 요게 세포설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파로부터, 사실상 현미경이라 부르기도 애매한데 뭐 돋보기 비슷한 거 가지고 이렇게 생긴 현미경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기 이제 양파 세포를 올려가지고 최초로 세포를 발견을 했죠. 자, 이런 이름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안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 우석대에서 화학에서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학자들 이름을 엄청 많이 낸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알려드려도 외울 사람 없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포설을 주장한 사람은 로렌츠 오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발견을 하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로렌츠 오켄이 세포설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죠.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생명활동의 기본 단위고, 또 모든 세포는 기존 세포로부터 생기는, 이것을 핵심 명제로 두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전자설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의 정보 물질은 유전자다. 그리고 어떻게 이 정보들이 자손으로 유전되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유전자설입니다. 그래서 유전 형질은 유전자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요 유전자는 우리 기본반에서 배웠지만은
염색체 위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같은 단백질들이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래서 유전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이게 이제 부모,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자손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가 발현돼 가지고 RNA나 아니면은 RNA에서 추가로 단백질까지 이렇게 기능하는 것을 핵심 명제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던 이유는 요 DNA가 왓슨하고 크릭이 DNA 구조를 밝혔죠. 자, 기본반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정보 물질이 DNA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나온 이론이죠. 참고로 크릭 같은 경우에는 DNA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복제가 되고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다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중심 원리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죠.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